이번 주 디파이 시장을 보면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좀 근본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비트코인이나 뭐 엔비디아 같은 자산들이 그냥 토큰화돼서 거래되는 걸 넘어서요. 디파이 안에서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금융 부품으로 재가공되는 느낌? 오늘은 이런 변화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재가공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더 이상 그냥 높은 이자율만 쫓던 그런 이자 농사의 시대는 좀 지나고 있는 거죠. 마치 전통금융의 복잡한 상품 구조를 다 분해해서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도마 위에서 새로 조립하는 느낌. 본격적인 금융공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볼 것들이 바로 그 증거들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일드 베이시스의 하이그리드 볼트. 이들이 비트코인을 커브의 CRB USD 스테이블코인이랑 엮어서 운용을 하는데 여기서 원래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질적인 문제였죠. 네. BTC 가격이 확 떨어지면 담보 청산되면서 CRB USD가 시장에 막 풀리고 그럼 가격 안정성, 그러니까 패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이요. 어쨌습니다. 그게 CRV USD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런데 일드 베이시스가 이걸 해결한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볼트라는 구조를 도입했는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사용자가 BTC를 예치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먼저 시장에서 CRV USD를 사서 입금해야만 BTC를 넣을 자격을 주는 겁니다. 아, 그것도 CRV USD 예치금의 최대 2.5배까지만 BTC를 넣을 수 있게 일종의 문턱을 만든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BTC 볼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CRV USD 수요를 그냥 강제로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이거 약간 부자연스러운 해결책 아닌가요? 만약에 그 BTC 볼트의 매력이 떨어지면 아무도 CRV USD 안 살 거고, 그럼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적이 아주 예리하고 또 그게 이 설계의 절묘한 부분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일드 베이시스의 BTC 전략이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주는 한 이 구조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이에요. 기존에는 BTC 가격 하락이 CRV USD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잖아요. 네, 위험 요인이었죠. 근데 이 새로운 구조에선 반대가 돼요. 오히려 BTC 가격이 하락해서 청산 매물이 나올 때 반대편에서는 저가 매수를 노리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CRV USD를 매수해야만 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스템의 약점을 외부에서 땜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이 터지는 순간에 시스템 내부에서 자동으로 균형을 맞추는 힘이 생기게 설계를 바꾼 거군요. 와, 이거 마치 유도 기술 같아요. 상대방 힘을 역이용하는 느낌. 최고의 비유입니다. 금융 유도 기술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결과적으로 커브는 골칫거리였던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일드 베이시스는 더 안정적으로 BTC 전략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그냥 상품 하나 잘 만든 게 아니라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의 한 수를 둔 겁니다. 일드 베이시스가 생태계 안정성을 고민했다면 펜델은 아예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식의 펀딩비를 거래하는 시장을 열었다는 소식 듣고 저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아니, 주식 가격이 아니라 그거 유지하는 비용 자체를 사고 판다는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기발함을 넘어서 이건 디파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디파이는 대부분 자산의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시장이었어요.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렇죠. 하지만 펀딩비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롱이란 숏 포지션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비용 아니면 수익이죠. 이건 금리나 이자율처럼 훨씬 더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팬들은 이 추상적인 금융 비용의 변동성 자체를 그냥 하나의 독립된 투자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여러 자산 중에서 엔비디아였을까요? 그냥 요즘 제일 뜨거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더 깊은 이유가 있나요? 물론 화제성도 있겠지만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죠. 최근 엔비디아 변동성은 비트코인을 훨씬 능가하잖아요. 아, 맞아요. 엄청나죠.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뜻이고 롱이랑 숏 균형이 계속 깨진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 펀딩비가 아주 역동적으로 때로는 극단적으로 움직이죠. 이미 있는 BTC 펀딩비 시장보다
훨씬 더 재밌고 다이나믹한 거래 대상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군요. 가격 변동성뿐만 아니라 그 자산을 둘러싼 시장의 심리나 비용 구조까지 거래 대상으로 끌어들인 거네요. 와, 마치 예전하는 생선, 그러니까 자산만 거래했다면 이제는 그 생선을 잡는 어부들의 기대감이나 어선 연료비 같은 비용까지 거래하는 시장이 열린 느낌인데요. 네, 비유가 재밌네요. 정확합니다. 전통금융에서는 금리 스왑이나 이자율 파생 상품처럼 이런 시장이 이미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네. 이파이가 드디어 그 영역으로 첫 발을 내들인 겁니다. 앞으로는 엔비디아 펀딩비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 원자재, 심지어는 특정 국가의 인플레이션 기대율 같은 거시경제 지표까지 디파이 위에서 거래된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팬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어보죠. 기술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그러니까 토크노믹스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줬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기존의 그 복잡한 투표 구조를 가진 V팬들 모델을 버리고 간단한 스테이킹 모델인 S팬들로 전환했다. 한때 V 모델이 토크노믹스의 미래라고 불렸던 걸 생각하면 이건 좀 과감한 후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후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V모델이 이론은 훌륭했지만 현실에서는 소위 디파이 정치라고 불릴 만큼 복잡하고 피곤한 시스템이 되어버렸거든요. 아, 맞아요. 어떤 유동성 풀에 보상을 더 줄지 결정하려고 계속 투표하고 심지어 뇌물을 주고받는 일까지 생기고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정치 게임에 참여할 시간도 의지도 없었고요. 맞아요. 저도 몇 번 해보려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새로운 S팬들 모델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구조는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입니다. 복잡한 투표는 싹 없앴어요. 대신 프로토콜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80%를 써서 시장에서 팬들 토큰을 다시 사들입니다. 아, 바이백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토큰을 S팬들 스테이커들한테 그대로 나눠주는 거죠. 더 이상 어디에 투표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팬들 스테이킹하고 있으면 프로토콜의 성공이 곧바로 나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단순하고 좋긴 한데 한편으론 좀 걱정이 되네요. 어떤 부분이요? 그렇게 되면 소수의 거대 자본가, 그러니까 고래들이 프로토콜의 방향성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요? 정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돈의 정치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요.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 포인트입니다.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라는 이상을 포기하고 자본 효율성을 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팬들팀의 선택은 어설픈 민주주의보다는 확실한 자본주의적 동기부여가 프로토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존 VPN들 장기 락업자들한테는 4배 부스트를 주는 식으로 전환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도 했고요. 이건 앞으로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공인하게 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팬들이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모든 걸 단순화했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자본을 유혹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바로 삼젠의 USD3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연 25%에 달하는 수익률 APR을 내세우고 있는데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이것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렇죠. 숫자가 워낙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시니어 트렌치 자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시니어 트렌치는 원래 전통적인 구조화 금융상품에서 온 용어예요. 여기서 시니어가 선순위라는 뜻입니다. 선순위요? 네. 어떤 자산풀에 문제가 생겨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나중에 손실을 보고 가장 먼저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가장 안전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USD3는 구조적으로 가장 먼저 보호받도록 설계된 안정성이 아주 높은 자산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잠깐만요. 거기서 뭔가 논리적인 충돌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가장 안전한 자산인데 어떻게 연 25%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죠. 안전자산은 보통 저수익이잖아요. 이거 사실상 미끼 상품 같은 거 아닌가요? USD3 자체만으로는 그 수익이 안 나오고 이걸 가지고 다른 데서 더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를 해야만 달성 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게 핵심입니다. 25%라는 숫자는 USD3 자체의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 자산이 가진 구조적 안정성을 지렛대 삼아서 다른 프로토콜과 연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률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아, 예를 들어 안전자산인 USD3를 담보로
다른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고 그 돈을 다시 팬들의 원금 토큰 PT처럼 확정 수익을 주는 자산에 투자하는 루핑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USD3는 그 자체로 고수익 상품이 아니라 다른 디파이 레고 블록들이랑 결합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신용도 높은 기초자산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디파이 생태계가 더 정교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려면 마치 전통금융의 트리플 A 등급 국채가 필요한 것처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선순위 기초자산의 존재가 필수적이에요. 샘 제이는 바로 그 역할을 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고 25%라는 숫자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죠. 와, 오늘 이야기한 것들만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이 모든 걸 개인이 일일이 따라가면서 최적의 전략을 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그렇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마침 이런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프로젝트들도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디파이의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아요. 하나는 시간을, 다른 하나는 전략의 복잡성을 해결해주죠. 네, 스프레드 파이와 피어 프로토콜이 바로 그 흐름을 대표합니다. 먼저 스프레드 파이는 시간 절약형 파밍을 내세워요. 디파이에서는 새로운 유망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초기에 진입해서 포인트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근데 이걸 하려면 수십 개 트위터 계정 팔로우하고 디스코드 들어가 있고 매일같이 자금을 옮겨야 하고 거의 전업 투자자 수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알파를 찾는 과정이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죠. 제 주변에도 포인트 파밍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스프레드 파이는 바로 그 귀찮고 반복적인 과정을 자동화해 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자금을 예치하면 프로토콜이 알아서 유망한 신규 시장을 찾아서 참여하고 포인트를 관리해 주는 거죠. 이제 디파이에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된 겁니다. 시간을 아껴주는 걸 넘어서 아예 인간의 판단 자체를 코드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있더군요. 피어 프로토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A를 사거나 파는 수준을 넘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더리움 숏 포지션에 진입하라. 이런 복잡한 조건부 주문이 가능해졌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거의 개인 투자자가 퀀트 펀드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온체인 매크로 트레이딩 도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BTC라는 시장 전체의 바로미터를 기준으로 다른 여러 자산에 대한 복잡한 투자 시나리오를 블록체인 위에서 코드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시장이 급변할 때 공포나 탐욕 같은 인간의 감정적인 실수를 배제하고 사전에 설정된 냉철한 논리에 따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겁니다. 물론 그 논리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리스크는 항상 있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안정성을 꾀하는 금융유도 기술, 펀딩비 같은 추상적인 비용을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 복잡한 정치를 걷어낸 자본 친화적 토크노믹스, 생태계의 기반이 될 선순위 자산의 등장, 그리고 이 모든 걸 더 쉽게 활용하게 해주는 자동화와 매크로 트레이딩 도구까지 정말 다양한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이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하나의 뚜렷한 그림이 보여요. 디파이가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무법지대가 아니라 성숙한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정교하고 복잡한 부품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관리, 비용구조, 자산 간의 상관관계, 자동화된 전략 실행, 이 모든 게 진짜 금융의 언어들이죠. 말씀하신 대로 금융공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예전에는 그냥 벽돌? 그러니까 자산만 거래했다면 이제는 그 벽돌을 쌓는 정교한 방식, 즉 전략이나 벽돌 사이의 시멘트, 비용 자체를 거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제 디파이는 단순히 수익률 경쟁을 넘어서 실제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를 실험하는 진정한 금융공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쩌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디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새롭게 등장한 도구들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어떤 금융 전략을, 어떤 금융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